어제 오후에 강릉의 한 펜션에서 대성고 3학년 학생 10명이 사고로 일산화탄소를 흡입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결국 3명이 목숨을 잃고 현재 7명이 치료 중이고 3명은 또 회복 중에 있다고 하니까요. 추이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내용을 의학적으로 저희가 좀 알아보도록 하죠. 김호중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의 응급의학과 교수가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앞서서 잠깐 보셨습니다만 오늘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와서요. 그 브리핑을 먼저 듣고 본격적으로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내용을 먼저 보시죠. 혈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치사량을 훨씬 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사망으로 확인을 하였다는 점. 그 보일러 배기가스가 배기관이 일부 어긋나서 배기가스가 유출될 수 있는 상태였고. 네, 저기에 정확하게 언급은 안 됐습니다만 일산화탄소 농도가 발견될 당시에 학생들이 발견될 당시에 155 ppm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 굉장히 높았다고 봐야 될까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일단은 그 현장에 측정되는 그게 혈중의 내용인지 아니면 그 현장에 있는 그 압력인지는 일단은 지금 정확하게 따져봐야 되고요. 예. 실제로 일단은 몸에 있는 혈중의 농도 자체는 한 40 이상, 한 10에서 한 40 이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예. 실제로 이 시어 헤모글로빈의 어떤 수치를 우리가 보고 그거에 따라서 혈중에 일단 이런 일산화탄소 농도가 어떻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그 수치는 일단은 혈중에 있는 내용 같지는 않습니다. 보통 정상적인 수치는 그러면 어떻다고 봐야 됩니까? 실제로는 일단은 이 일산탄소가 몸에 들어가서는 안 되죠. 그래서 예. 수치 자체가 그렇게 일단 나오진 않고요. 대부분은 일단 중독 환자가 올 경우에 저희 예. 환자들의 대부분은 의식이 명료한 경우는 거의 한 20 이하, 15 정도 전후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예. 20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대부분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일단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약간 경미한 경우에 응급실을 찾았던 환자들 중에서 어지럽다라는 증상 정도를 보이면 그 체내에 있는 일산화탄소가 한 20 ppm 정도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거의 한 5에서 24기가 이제 되는 경우가 있고요. 물론 이제 예. 환자에 따라서 그 수치에도 의식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농도에 따라서 즉 좀 분류해서 설명해 주시면 더 쉬울 것 같은데 저희도 지금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일산화탄소에 중독이 됐을 때 신체적 증상이 경미할 때부터 좀 심할 때까지 분류해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실제로 뭐 이런 그 가스 중독이나 또는 독극물에 대한 문제랄지 이런 것들의 가장 그 대표적인 부분은 사실은 어지러움증, 두통 같은 예. 이 증상인데 이게 이제 경미하다고 볼 수 있다라고 하기는 힘들고요. 예. 경미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저희가 보기에는 의식이 있다 없다로 일단 좀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일단은 여러 가지 증상, 그 소화기 증상부터 시작해서 일반적인 신경통 증상까지 다 호소하는 경우가 있고, 예. 의식을 잃은 경우에는 사실 좀 무조건 이거는 중증 환자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생명에 이제 위독하다라는 판단이 들 경우에는 의학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농도의 일산화탄소가 체내에 쌓여져 있고 이것이 만약에 몇 시간 이상 정도 노출이 된다면 이게 위험할 수 있다. 간략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정리해 주시겠어요? 글쎄 저희가 그렇게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그렇지만 의식을 잃은 경우는 실제로도 치료, 저희가 고압산소 탱크가 이번에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네네. 고압산소 치료를 하게 될 경우에 의식을 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렇지만 중요한 건 의식을 잃을 정도까지 노출이 된 경우에는 실제로 의식을 다시 되찾는다 하더라도 예. 이후에 일단 그런 문제가 다시 유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증상을 일단은 처음에 보이는 것 자체가 안 좋은 거고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안심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예, 일단 일산화탄소 자체가 체내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럼요. 네, 맞습니다. 예, 의식의 유무로 또 이제 판단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어느 정도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고압 산소 치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의식을 회복한 우리 학생들도 있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긴 한데
일단 합병증이 굉장히 무섭다는 얘기도 좀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 부분을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저희가 환자들을 쭉 보게 되면 실제로 고압산소 치료기는 원래 잠수병이나 이런 용도로 저희가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간혹 이제 상처 치료 이런 데 좀 도움을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 나라는 특이하게 지금 이런 자살 환자, 특히 가스 중독이나 이런 걸로 일단 많이 오시게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거는 저희가 환자들 쭉 봐봤을 때 수치하고는 조금 연관성을 따지긴 힘든데 일단은 고농도인 경우에는 다음에 치료 이후에 퇴원한 뒤에도 갑작스럽게 의식이 저하된다거나 아니면 신경마비가 온다거나 이런 증상들을 보이고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문헌적으로도 많은 내용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원 이후에도 일산화탄소 중독 환자들은 또다시 의식을 잃을 수도 있고 그러한 합병증들이 올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병원에서 충분한 어떤 이 고압산소 치료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어느 정도의 횟수를 해야 된다. 이것도 지금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의사들이 판단하에 아마 시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이게 무색, 무취, 일산화탄소 자체 내가 중독됐다라는 것을 인지하기가 힘든 그런 일이라고 하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또 혹여라도 우리가 이런 경우도 생각해야 돼서 누군가가 일산화탄소를 흡입한 것 같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인지했을 때 어떠한 응급 처치를 할 수 있을까요, 혹시나?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30-40년 전에는 굉장히 많았죠. 이제 연탄가스가 새어나와서 이런 중독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실제로 증상 자체가 가볍고 그다음에 일단 의식이 있다고 했을 때는 병원에 내원하셔가지고 수치를 측정해보고 그 수치에 맞게 고압산소를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시면 되고요. 간혹 일단 의식을 잃었다 그럴 때는 그거는 더 이상의 골든타임은 없습니다. 무조건 병원으로 빨리 옮기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매우 위험한 일산화탄소 중독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호중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의 응급의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